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제가 이런 일을 다 겪을 줄은 꿈에도 몰라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한 명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은 딸이었죠. 백혈병에 걸린 아이였어요. 어느 날 툭 하면 쓰러지고 코피가 나길래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잔뜩 든 멍을 보고 아무래도 백혈병일 확률이 높다고 하면서요. 소견서를 들고 큰 병원에 가보니 소화 골수에서 원인 불명 세포 이상 분열로 인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3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라서 생존 확률이 80%였습니다. 그때 제가 강원도 강릉에 살았거든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애아빠는 몸이 아파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서 당장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애아빠랑 애가 손잡고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강릉에 남아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는 아빠와 함께 병을 씩씩하게 이겨내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가 지속될수록 아이 상태는 안 좋아졌고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보험이 안 되는 치료제도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입원료와 치료비가 거의 8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제 앞으로 빚이 쌓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분식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지니 더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이었어요. 제 딸과 비슷한 나이, 어쩌면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동생 3명 손을 잡고 저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동 하나 주세요. 저는 속으로 4명이서 우동 하나로 나눠 먹는다고? 애들이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세숫대야 같은 큰 그릇에 우동을 가득 삶아서 건넸어요. 단무지는 옆에 있으니까 너네들이 먹고 싶은 만큼 담아서 먹어라. 국물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정말 무슨 일주일 동안 굶은 애들처럼 허겁지겁 미친 듯이 먹는 겁니다. 오빠, 나 맨날 우동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그래, 오빠가 열심히 해서 자주 데리고 올게.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나갈 때 저는 첫째에게 아줌마가 가게 지금 문 닫을 건데 떡볶이가 너무 많이 남아서 곤란하네. 떡볶이 좀 싸갈래? 네? 정말요? 검은 색깔 비닐봉다리에 흰 색깔 봉지에 잔뜩 담은 떡볶이 4인분을 넣어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우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다. 잔치 열린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첫째는 고개를 90도 숙여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이 가게 밖을 나갔습니다. 흰 눈이 소복히 내린 세상에서 그 아이 4명은 손을 놓지 않고 가더라고요. 가게 마감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의를 베푼 것은 어쩌면 서울에 입원해 있는 제 딸이 그리워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2 꼬마가 저희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며칠 전에 왔던 아이들 중 2명이었습니다. 어린 소녀 2명은 저에게 지폐를 내밀면서 아주머니, 저희 우동 주세요. 그런데 그 돈은 진짜 돈이 아니었어요. 가짜 돈이었답니다. 게임에서 쓰는 돈 같아 보였어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으니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줄 몰랐죠. 그저 놀이방에서 게임하다가
부루마블이라는 돈 게임에서 발견한 장난감 지폐를 진짜 돈으로 생각하고 그걸 들고 저희 가게에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으니까 속는 척 해줬습니다. 우동 2인분 같은 1인분을 내주었어요. 역시나 며칠 굶은 아이들처럼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부모님은 직장 나갔어? 아니요. 저희 부모님 없어요. 할머니만 있어요. 그래? 할머니는 건강하셔? 아니요. 할머니 얼마 전에 많이 아파서 저기 서울에 갔어요. 이모가 할머니 모시고 서울 가서 수술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옆집 동네 미용실 아줌마가 말해주더라고요. 원래 그 집 아빠가 엄청 잘 살았는데 패션 사업한다고 집안 돈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다가 싹 다 말아먹고 애들 두고 죽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늙은 몸에 아이 4명을 도맡아 키우다가 병이 나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병원에 입원한 거고 아이들은 배고프니까 제 가게에 와서 우동 하나로 나눠 먹은 거였고요. 자주 오던 그 꼬마들이 어느 날부터 오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가게 마감 시간대에 그 소년이 저희 가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저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저희 동생들이 철이 없어서 장난감 돈 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그동안 눈 감아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당장 그 돈을 다 갚진 못하겠지만 꼭 갚을게요. 알고 보니 여동생들이 가짜 돈을 가지고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다가 거기 할아버지가 그 돈이 가짜 돈인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짜 돈을 계속 써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소년이 곤란하지 않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가짜 돈 이런 거 내지 말고 동생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와. 아줌마가 먹고 싶은 거 다 줄게. 알겠지? 네? 아니에요. 부담 가지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차상위 계층이랑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음식 지원하는 보조금이 나와서 괜찮아. 거짓말을 만들어내며 그 아이의 부담감을 줄여줬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쭈뼛거리면서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갔고요. 시간이 흘러 제 딸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어요. 꼬박 3년간의 백혈병 치료 끝에 집에 오게 된 거였죠. 항암 치료하느라 여자아이 머리가 대머리가 되어버리고 얼굴도 혈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학교에 가니까 따돌림을 당했나봐요. 우연히 딸 일기장을 보게 되었거든요.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걸까?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다. 애들도 나를 싫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학교에서 극심한 왕따를 당한 거였죠. 학부모님들이 백혈병 걸린 제 딸 근처에 가면 너도 병 옮을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본인 자식들에게 말했나봐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제 딸을 피하고 그걸 아는 담임쌤도 심각성을 간과하고 묵인한 채로 반을 이끌어간 거였죠. 속으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학기 초에 회장 부회장 엄마가 선생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돈이랑 청소기 좀 사드리라고 한다고
유진이 엄마도 10만원 보태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분식집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저에게 10만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양을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대접한다고 하면서요. 촌지를 안 줘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딸내미를 방치한 건가 싶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난리를 쳤는데도 제 딸의 왕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학교 끝난 딸을 혼자 집에 두면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분식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제 딸이 분식집에 있으니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가는 그 아이들이 저 언니는 누구냐고 물어보대요. 아줌마 딸이야. 친하게 지내? 그 아이들은 저희 딸에게 무척이나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언니가 아줌마 딸이었어? 언니 몸은 좀 괜찮아? 맞아. 아줌마 진짜 착하신데 언니 부럽다. 우리는 엄마 없거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 어린 꼬마들이 제 딸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퇴원 이후 우울증에 시달린 제 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분식집 한켠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한박 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 아이들 덕분에 제 딸은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6학년 언니들이 딸에게 돈을 뺏으려고 했고, 돈을 안 뺏기려고 했던 딸내미가 반항을 하자 두들겨 맞을 뻔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 소년가장인 아이가 제 딸이 골목에서 위협에 처한 것을 보고 바로 달려와서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동생한테. 얘 내 동생이거든? 건들면 가만히 안 둬. 알겠어? 소리를 친 덕에 제 딸이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딸은 그 집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 식구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그 애들 손에 돈 20만 원을 쥐어주면서 너네들 어딜 가든 잘 살아야 한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건너 들어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애들을 맡아줄 어른이 없어지니 막내들은 보육원에 맡겨지고 첫째인 아이는 큰고모네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그 집 식구들이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자기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사를 가니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었죠. 그 아이들이 동네를 떠난 후로 딸은 다시 왕따가 되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딸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저와 남편은 결국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유진이 위해서라도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그러게,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도 고통스럽네. 다행히도 남편 아는 분이 서울에서 회사를 하는데 밑에서 일하라고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고 분식집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다행히도 전학간 학교에서 딸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잘 적응을 했어요. 병원에 오랜 시간 있었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하게 책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덕에 공부는 꽤나 잘했어요. 학교에서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걸로 유명한 딸이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딸은 전교 3등으로 졸업해서 가고 싶어 했던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딸이 학교 때문에 대구로 내려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몸이 약한 딸이었으니 옆에서 내내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대구 내려가서 밥 꼭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전화하고 알겠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아, 알겠어,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내 앞가림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다 큰 딸내미는 제 품을 떠나 공부하러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생을 꽤나 했나 봐요. 서울에서 공부 좀 잘했다고 해도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인 곳에 들어가니 매일 시험에 공부에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어찌저찌 본과 졸업하고 자격증 따서 한의사가 되었지만 다시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엄청 고생하는 듯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연애 한번 못하고 공부만 하면서 사는 딸이 불쌍하기도 하고 짠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다니는 딸을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전화가 와서 엄마, 이번 주에는 내려오지 마. 내가 올라갈 거니까. 아빠도 약속 잡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해. 어? 갑자기? 그래, 알겠어. 주말이 왔고 딸이 양손에 공진단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 비싸서 엄마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어요. 딸내미가 준 공진단도 하나를 입에 넣고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막을 깨고 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뭐라고? 저랑 남편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냥 깜짝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먹고 있던 참외를 후후후 하면서 뱉어낼 정도였고 저는 과도에 손이 베일 뻔했으니까요. 언제부터 사귄 건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고? 응. 쭈뼛거리면서 딸내미는 사진을 한 장 내밀더라고요. 세상에,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아이 가졌어. 딸은 한의원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공부만 주구장창하느라 남자친구 같은 건 절대로 안 사귀는 줄 알았거든요. 결혼 소식도 충격적인데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남자길래 우리 귀한 딸 임신을 시킨 거냐고, 피임 똑바로 안 하냐고 저도 모르게 아이를 다그쳤죠. 애아빠는 저보다 더 보수적인 편이라서 이 상황을 알고 나서 엄청 화가 났고 방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한의사에 공부만 하느라 남자 보는 눈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쩌겠어요. 애가 생겼으니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고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딱 한 번만 만나봐줘. 생각이 바뀔 거라니까? 응? 엄마, 제발. 딸은 몇 달 내내 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화가 안 풀린 저는 사이놈 얼굴 쳐다도 보기 싫다고 말도 안 섞었죠. 그러다가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미주신경 이상 반응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래, 결혼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겨먹겠니? 엄마 고마워. 진짜 보란듯이 잘 살 거야.
아직도 애 아빠는 화가 난 상황이라서 사위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식당에서 사위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워커힐 호텔 명월관이라는 곳에서 룸을 잡아 진행된 사위와의 첫 만남. 사위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자빠질 뻔했습니다. 진모 아니니? 진모 아니야? 엄마, 내가 말했지? 절대로 엄마 실망 안 시킬 사람이라고. 우리 강원도 살았을 때, 나 왕따 당해서 힘들어했을 때 나랑 놀아준 그 진모 오빠야. 우연히 한의원에서 손님이랑 의사관계로 만났다가 서로 알아본 거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딸이 데려온 사위의 정체는 10여 년 전에 제 분식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우동 한 그릇으로 나누어 먹었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좁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희도 사실 엄청 놀랐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저희 동생들 굶지 않고 그 분식집에서 허기달랬잖아요. 진모 녀석은 23살까지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돈을 모은 뒤 뒤늦게 전문대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구조학과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고 구급차를 타는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더랍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혼자 학비 다 마련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는 듯해 보였어요. 진모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죠. 저는 딸에게 너는 왜 엄마한테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난 아직도 이따금씩 진모랑 진모 동생들이 꿈에 나오는데 종종 어떻게 지내나 싶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만나네? 그래서 내가 제발 남자친구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잖아. 저는 흔쾌히 결혼 허락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놀라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더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어릴 때 소꿉친구가 뭐가 중요해. 내 딸은 한의사고 그 녀석은 응급구조사? 뭐 그런 핫바리 직업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사업한다는데 정확히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겠고 한의사인 내 딸 등골이나 빨아먹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 내가 딸내미를 어떻게 키웠는데?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상견례 때도 고개를 돌리며 사위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진모는 제 남편에게 사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손주가 아장아장 걷고 말도 할 때쯤 제 남편이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 겁니다. 허벅지 안쪽 다리에 힘이 푹푹 빠지고 어린아이처럼 걷다가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딸내미는 근육통 문제인 것 같은데 경련 같은 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큰 병원에 가라고 했고요. 작은 동네 의원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모병원에 갔다가 아무래도 증상이 흔하지 않은 것 같으니 루게릭 전문병원인 한양대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큰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니 무서워졌어요. 한양대 병원에 간 남편은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교수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이 루게릭인 것 같습니다. 네? 루게릭이 무슨 병인데요?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녹는 병입니다. 마지막에는 성대 근육까지 빠져서 점점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고 딸내미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엄마인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일본에서 루게릭 임상실험도 진행되고 있고 줄기세포 이식도 가능하니까 방법은 많아. 하지만 루게릭이라는 병은 치료제가 없는 절망적인 희귀병이었습니다. 병 판정을 받은 이후로 남편은 급속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혼자서 걸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휠체어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물건을 집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희귀병이라서 보험이 안 되니 치료비와 약값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저는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간병인까지 고용을 하려고 하니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사위가 어머님, 제가 아버님 간병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응급구조사였고 기본적인 간병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님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힘들지 않겠어? 네, 괜찮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님한테요. 사위는 그 이후로 작은 사업하던 것도 접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보살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도 먹여주고 화장실도 따라가주고 심지어는 샤워도 시켜주었답니다. 제 남편이 키가 187이라서 간병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위는 힘든 기색 한 번도 보이지 않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사람을 보살피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맨날 같은 시간에 1시간씩 휠체어를 끌고 산책하고 장인어른을 운동시키는 사위를 보고 친아들도 저렇게 하기 힘든데 참 대단해. 그러게 말이야. 저 장인어른은 무슨 복으로 저런 사위를 만나서. 저는 이따금씩 사위에게 묻곤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프기 전에 그렇게 자네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밉지 않아? 괜찮아? 그럴 때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며 제가 힘들게 자랐을 때 저를 받아준 유일한 가족이었잖아요. 그 마음뿐이에요. 미워하거나 그런 감정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저보다 한참 젊지만 정말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 사위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꼬박 5년 동안 살다가 호흡기 근육 이상으로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덤덤하게 장례를 치르고 집에 들어와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심정이 담긴 유서 형식의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연필 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틈틈이 적어둔 거였더라고요. 그 안에는 사위에 대한 마음도 가득 있었답니다. 쾌쾌히 묵은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그 안에 적힌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분식집에 있지 않고 항상 회사 생활을 하느라 딸이 어렸을 때 사위 녀석이 얼마나 딸에게 잘해줬는지 몰랐다고 뒤늦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미안했고 민망해서 틀어진 관계를 되돌리지 못했는데 날 미워하지 않고 간병해 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사위는 그걸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표현을 잘 못하는 남편이 투박하게 적어내린 편지에서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는 어머님, 제가 이 편지 가지고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편지를 곱게 4번 접어 손수건에 감싼 뒤 가슴팍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꼭 만지더라고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내 가슴 속에 아버님의 숨결은 영원히 살아 숨쉴 거라고 꼭 기억하겠다고 하면서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시간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인생사가 웃긴 게 살만하면 또 안 좋은 일이 터지잖아요. 남편 죽고 난 뒤에 한 3년은 그래도 숨통이 트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도 다 갚았고요. 사위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제 딸도 페이닥터 하면서 돈도 꽤 모았고요. 한의대 졸업하고 나서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한의원이 워낙에 포화 상태라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페이닥터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원을 했는데 그 무렵 코비드 병이 퍼지고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의원이 개원하자마자 휘청이게 된 겁니다. 첫 달 마이너스 800만 원을 찍은 거였어요. 그 뒤로 딸은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 와서 맨날 울고 적자 때문에 주말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일한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때 사위의 새 여동생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온 사돈 아가씨들이었어요. 제가 분식집 할 때 가짜 돈을 내고 순진무구하게 우동 먹으며 한박 웃음을 짓던 그 꼬마들이 훌쩍 자라서 너무나도 성숙한 여인들이 되었더라고요. 한국에 온 사돈 아가씨들은 언니가 힘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아주머니한테, 아니 사돈어른한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사돈 아가씨들이 제 딸 한의원 데스크랑 침 보호사로 일하겠다고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월급도 안 받고요. 딸은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 각골난망이라서 우리가 언니랑 언니 어머님한테 받은 은혜는 뼈에 새길 정도로 잊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에 인건비 800만 원이 굳어서 더 이상의 적자는 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국 교포나 한국에 잠깐 들어온 한인들 커뮤니티에 저희 딸 한의원을 홍보해줘서 조금씩 입소문이 난 거였습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피로가 누적된 사람들이나 문화 차이로 스트레스 받는 외국인들한테 침을 놔주니 금세 컨디션이 돌아왔고 그 덕에 단골도 엄청 생기게 된 거였어요. 딱 1년이 지나니까 단골도 꽤 많이 생겼고 한의원에 사람들도 북적북적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답니다. 한의원이 자리를 잡자 다시 직원들을 뽑게 되었고 딸을 도와주던 사위의 동생들은 직장을 새로 구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사위 동생들이 시집 갈 때 딸이 혼수도 다 해주고 가구도 다 사주었답니다. 덕분에 한의원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 벌었고 서울 변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삼성역으로 옮길 정도로 엄청 성장했으니까요. 딸은 내가 엄마 복을 대신 받았나봐. 나 백혈병으로 서울에 입원해 있을 때 엄마가 강원도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준 덕에 그 사람들이 커서 이제는 날 도와주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은혜를 보답받을 줄 꿈에도 몰랐네. 사위는 내 남편 마지막 숨결까지 보살펴주고 우동 한 그릇으로 논아 먹던 그 귀여운 꼬마아이들은 내 딸 숨통을 트이게 해줬네. 그렇게 저와 딸은 사위와 사돈 아가씨들과 끈끈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부모가 없는 사돈 아가씨들 혼주석에 제가 대신 가서 자리를 채워주었고요. 결혼식에서도 엄마 자리에 제가 앉았죠. 그리고 엄마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제가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줬네요. 분식집 할 때 돈 없어서 매일 밥 굶고 다니던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저를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하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고 역시 저도 착하게 살길 잘한 듯 합니다. 참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가족을 만나게 되네요. 예전과는 다르게 팍팍하고 인심이 없어지고 나 먹고 사는데 바빠서 주변 이웃들 신경 쓰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제가 하는 선의의 행동들이 당장 제 눈앞에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라도 꾸준히 누군가에게 마음을 베푼다면 결국엔 저에게도 좋은 마음들이 닿는 것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살아보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요. 글솜씨도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것도 없지만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투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보게 되었네요. 평소에 자주 듣던 채널이라서 저도 꼭 한번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연에 당첨되어서 글을 보내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긴 저의 인생 이야기였지만 지루해하는 것 없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인 것을 눈치챈 지인분들은 그냥 씩 한번 웃어주세요. 아는 체 하시면 제가 조금 민망할 것 같네요. 외롭고 고독할 때는 남이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판단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이 덥고 습한데 꼭 시원한 물 자주 챙겨 드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돈이고 명예고 건강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지 세상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강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된 하루를 살아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